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이 바이러스성 질환이죠. 원숭이 두창이 확진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국내에서도 결국 이제 확진자가 그동안에 우려는 했지만 나왔는데요. 이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니까 좀 거부감이 느껴지기도 해요. 왜 이름이 원숭이 두창이 된 겁니까? 네,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면 원숭이에게 조금 미안한 면도 있는데요. 네. 두창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엔 천연두라고 불렸었고요. 천연두가 두창이라고 불렸는데 이 두창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사람에게서만 살 수 있는 바이러스거든요. 하지만 이 두창 바이러스와 비슷한 종류 중에서도 동물에게서 생존이 가능한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원숭이나 설치류에서 생존이 가능하고 숙주로 삼고 있는 바이러스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인수공통 감염병이 되면서 인간 세계로 넘어오게 되고 사람 사이에서 전파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 지금의 원숭이 두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세계보건기구가 이 명칭이 좀 이렇게 이전에 어떤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한 명칭 붙이는 거랑 좀 달라가지고 좀 바꾸거나 이런 논의는 안 합니까? 실제로 명칭을 바꾸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명칭을 새롭게 명명하는 체계 이전에 확정이 된 그런 이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으로 불리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명칭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원숭이 두창으로 의심 환자로 신고된 다른 환자의 경우에 수두 감염으로 확인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수두하고 원숭이 두창하고 증상이 비슷합니까? 원숭이 두창이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이 발열이 있고 수포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두 가지 증상이 수두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야 이 두 가지를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은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수두보다는 수포의 크기가 조금 더 큰 측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림프절 비대라고 해서 멍울이 만져지는 것들이 겨드랑이에서 만져진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만 네. 이것을 초기에 알아차리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역시 진단검사 방법을 통해서 확진이 되어야지만 이제 명확하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원숭이 두창이 감염되면 코로나19처럼 전염성이 어느 정도인 것인지 만약에 증상이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외국 데이터를 보면은 치명률이 3에서 5% 정도 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네. 이 데이터는 의료 체계가 준비가 되지 않은 아프리카에서 나온 데이터거든요. 최근에 선진국들의 데이터를 본다라면 중증 사례라든지 사망 사례는 매우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보다는 저는 전파력이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이유가 코로나19는 호흡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네. 비말이나 아니면 공기 중 전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감염이 이루어지는데 이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바이러스로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직접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19보다는 전파력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통 이제 신체 접촉을 수두 같은 경우도 신체 접촉을 통해 가지고 감염이 되잖아요. 근데 확진자가 사용한 의류나 침구 이런 데 바이러스가 묻어 있다가 그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감염 경로가 이 수포를 만지는 것, 수포에 닿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중간에 침구나 옷처럼 매개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통해서는 충분히 감염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겠네요. 기본적인 수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손 씻기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원숭이 두창 예방과 치료법은 있습니까? 다행히도 두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고 그리고 사람 두창에 대한 치료 방법과 예방 대책들이 원숭이 두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사람 두창에 대한 백신이 이미 상당수가 비축이 되어 있고 예. 전 국민의 70% 정도가 접종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이 비축이 되어 있는 데다가 항바이러스제들도 일부분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원숭이 두창에 잘 있는 항바이러스제는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는 국내에 이미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방 방법과 치료법은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연두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는 천연두 백신으로도 예방이 가능합니까?
기존의 천연두 백신으로도 약 85%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천연두 접종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네. 조금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명백한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것이요. 인류가 유일하게 종식시킨 전염병이 천연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원숭이 두창도 이 천연두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종의 이제 지금 코로나19처럼 바이러스가 변이할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 바이러스의 변이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19와 달리 두창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D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이의 속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는 훨씬 더 느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람 두창 같은 경우에는 숙주가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멸이 가능했었는데 이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보니까 네. 사람에게서 통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설치류라든지 원숭이에서 이 바이러스들이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근절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확진이 됐어요. 그러면 의료적으로 어떤 치료법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현재는 대증 치료가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요. 예. 여러 가지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증상에 따라서 좀 보전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 장기의 기능을 대체해 주는 방법으로 회복을 기다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수두하고 증상이 좀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두 걸리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또 수두가 낫는다 하더라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흉이 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원숭이 두창도 그렇습니까? 원숭이 두창도 이 감염자의 사진을 보고 굉장히 조금 걱정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 수포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흉터가 남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칙들을 준수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내일 긴급회의를 열고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해외는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겁니까? 지속적으로 감염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파 능력이 조금 떨어지지만 하지만 찾아내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처럼 1년이나 2년 사이에 전 세계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감염되는 그 정도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10년이나 2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본다라면 지금보다 감염자의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더 전파될 가능성, 해외처럼 확산될 가능성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이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발견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파 사례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외에서 유입 사례가 있을 것이고 그 유입 사례에 대해서 발견이 조금 늦어지게 된다라면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사회 전파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때까지 유지되었던 역학조사 체계라든지 진단검사 체계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원숭이 두창의 잠복기가 상당히 길다고 하죠. 한 며칠 정도 보면 됩니까? 코로나19 특히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에는 잠복기가 이틀에서 3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우 통제가 어려웠었거든요. 네. 하지만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5일에서 14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상의 여유가 있는 것이고요. 이 시간상의 여유가 방역상의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조기에 감염자를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해외에서 유입된다고 하면 국내에 다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난 다음에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증상을 잘 알려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국민들에게도 이런 발열이라든지 수포의 증상이 있으면 진단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고해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두와 구별이 매우 어렵고 우리나라에서 수두는 상당히 흔한 감염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선 의료기관의 부담이 조금 커질 그럴 가능성은 있죠. 그러면 지금 입국하는 여행객 대상으로 발열 체크, 건강 상태 검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좀 사전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사전 이렇게 미리 좀 어떤 감염자들을 찾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얻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유행을 하게 되면 아무리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염되신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사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와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까 개인위생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감염을 만약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 쓰실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코로나19에 대해서 다양한 방역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지역사회 감염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라면 저는 그래도 대부분은 직접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을 잘 씻으시고 그다음에 발열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다른 분들과 접촉을 피하는 정도, 그 정도가 국민들께서 하실 수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많은 여러 차례 경험을 했지만 해외에서 유행하게 될 경우에 국내에서 아무리 막는다 하더라도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국내에서 적지 않은 확진자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해외 유입 사례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문제는 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례가 지역사회 유행으로 번지지 않게 막아내는 것인데 거기에 있어서는 이 감염병에 대해서 낙인을 찍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특히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집단들에 대해서 낙인 찍는 현상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감염되신 분들을 조금 숨겨지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진단을 늦어지게 한다거나 아니면 진단이 안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사회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이럴 때 이제 언론 보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언론에서도 좀 보도하는데 조심히 보도해야 될 필요도 있겠죠. 코로나19에서 보면은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라든지 자유 같은 것들이 코로나19 초기에는 많이 침해가 됐었거든요. 예. 특히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낙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도 어느 정도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였습니다.